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문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하게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금융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놨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항상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그 가계부채 규모가 폭증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시기가 오면 결국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규모로 빚을 못 갚으면 그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서 이 위험을 줄여보겠다는 목적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강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9월이나 혹은 12월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인상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빚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대출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구조를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고 또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브리핑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기관 스스로 상환 능력 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해서 처음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용어는 잘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분할 상환 쪽으로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매달 갚아야 될 돈이 당장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걸 좀 유도를 하려면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분할 상환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예. 일단 은행권의 분할 상환 대출 목표, 그 비중 목표를 상향을 하고 이렇게 구조 개선 실적이 높은 은행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가 우대됩니다. 네. 이거는 그 대출의 원가를 줄이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모두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권의 내부 시스템도 마련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할 상환으로 하고 예. 그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사업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일시상환 방식을 허용하는데요. 예. 국내에는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만 내고 계속 그 집을 사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은 커졌고요. 예. 그래서 정부는 국내 은행권에도 주택 구입자를 위한 장기 대출이나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여기에 추가로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그 기존의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으면 그 담보 인정 비율인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때는 이런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때도 그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에 비해서 그 대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분할 상환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자 스스로도 분할 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심 주머니라는 앱이 생기는데요. 예. 이 앱을 오는 10월부터 보급되는 이 앱을 확인하면 분할 상환으로 이자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본인에게 맞는 대출 규모는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분할 상환 쪽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당근책들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서서 또 이수영 기자가 언급을 해줬었던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좀 긍정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에서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소득 자료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은 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그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점장 심사를 받던 그런 대출이었으면 본부에서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식으로 심사 단계가 한 단계 상향이 되고 네. 또 이런 대출은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도록 은행권에 이제 방침이 내려질 거고요. 물론 긴급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예외로 인정하겠다고는 하지만 당장 창구에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신용대출이나 그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는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소득 심사가 강화되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자면 물론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 보통 서민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분할 상환으로 돌아가다 보면 역시 앞서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내야 되는 돈들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둘 중에 좀 경중을 따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가 말했던 전자인 가계부채를 좀 더 줄이자 뭐 이쪽에 그렇다면 좀 주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는 확실한 건데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그 미국에선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상환 능력도 따지지 않고 대출을 이제 마구잡이로 해주는 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어차피 빚을 못 갚으면 그 담보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담보를 평가하는 데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지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만큼 본인 소득 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빚을 내려고 했다면 그런 경우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그 DTI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에선 DTI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주택시장 활성화 그런 흐름에 물을 이제 끼얹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DTI 규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DTI 규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뭐 시한폭탄과 같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물론 역시 이런 방안들이 나오면서 불편함도 당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조금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